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 형성법까지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바로 문장 구문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한백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상관없이 문법이 계속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문문의 변동, 1학기 중간 때 문문의 변동, 기말 때 단어 형성, 2학기 중간에 문장,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때 중세 국어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또 책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교육 체계가 바뀌는 상황이라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 자체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전부 다 배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에서 이제 중세 국어를 제외하고는 싹 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은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문장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핵심은 바로 뭐다?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완결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서술어까지 사용해가지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와 같은 종결 표시까지도 딱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완결된 표현이다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문장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는 거는 이후에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문법에서는 요 문장까지가 가장 큰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도 문장과 관련된 여러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절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칠 때 많이 보잖아. 그치? 어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를 얘기하는데, 자, 이 어절은 바로 뭐다?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띄우는 걸 단위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어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자, 구와 절을 보게 되면, 자, 둘 다 공통적으로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와 절의 공통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봅시다. 말이 정말 매우 빠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정말과 매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빠르다라고 하는 소설을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의 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과 매우 사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을 합니까? 얘네를 하나의 문장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뽑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단원에서는 바로 이 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 그렇죠? 부처님 오신 건 아니에요. 그치? 자, 여기서 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 속에서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걸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구와 비슷하지만, 절은 큰 특징이 바로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면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그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가 범인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이걸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로 원래는 하나의 문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다른 문장 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걸 우리는 바로 뭐다? 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낱말이 바로 뭐다?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갈래를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번에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게 사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구분하는 뭡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구분 기준을 보게 되면, 자, 품사의 경우는, 그렇죠? 바로 낱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사의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가변어의 경우 원형으로 바꾸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자, 가변어의 경우 활용된 형태 그대로 역할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얘는 변한 걸 그대로 뭡니까? 그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품사는 낱말이 기준이라면 문장은 어절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어절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가변의 경우는 활용된 형태 그대로 판단하는 거고, 사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체어는 조사가 붙은 형태로 조사를 포함하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유명사인 철수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품사로 따졌을 때는 철수가 해가지고 철수는 명사, 가는 조사 이렇게 판단했다면,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체언의 경우는 조사까지 붙여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철수가라고 하는 형태가 기준이 돼가지고 문장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 기준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자, 아니구나, 쏘리. 이거 그냥 하면 되겠다. 구분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만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나머지는 뒤에서 가면서 얘기할 거니까 굳이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장 성분은 크게 주 성분과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 성분에는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요거는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지만 헷갈려해요. 왜? 자꾸 독립어를 부속 성분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건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면서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문장 성분의 종류.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장 성분의 가장 첫 번째는 주 성분이었어요.
자, 주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즉 바로 뭐다? 주 성분이라도 서술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문장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너는 필요해, 너는 필요하지 않아. 이거 결정해 주는 게 뭐다? 주성분 중에서도 바로 뭐다? 그렇지, 서술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성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성분을 뽑아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뽑는 게 바로 서술어예요. 알겠죠? 왜? 서술어가 모든 걸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문맥상 생략은 가능하지만 올바른 문장 구성을 위해서는 생략할 수 없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붙잡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옆에 보면 선생님 팁에 문장 나누기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우리 문장을 일단 크게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 또 거기서 두 개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누고 해서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는 형식으로 문장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어디까지가 주어부고 어디까지가 서술부냐 요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는 데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문장을 쓰더라도 주어가 생략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는 절대 생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서술어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동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어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어쨌든 가장 최소의 단위인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어는 포함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 외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냐, 보어가 필요하냐, 부사어가 필요하냐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목적어, 보어나 부사어 뭐 이런 것들은 주어에 더 가깝겠어? 서술어에 더 가깝겠어? 얘네가 필요한 걸 서술어가 결정하니까 훨씬 더 서술어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로 두 개로만 나눌 수가 있고 자, 그 기준은 바로 뭐다? 자, 주어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장 처음부터 주어까지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주어가 한 어절로만 구성되면 한 어절만 나누면 되고 문장이 매우 긴데 뭡니까? 주어가 끝에 딱 쓰여있으면 그 주어까지만 딱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부는 문장 처음부터 주어까지를 다 주어부라고 하고 반면에 서술부는 바로 주어 이후부터 문장 끝까지를 우리는 서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를 중심으로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을 먹었다. 자, 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 주어는 뭡니까? 주어. 서술어가 먹었다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먹은 사람이 누구야? 이 문장에서. 그치, 나잖아. 그럼 주어부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어머니께서 정성껏 가꾸신 정원의 꽃이
예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서술어가 예쁘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쁜 거는 뭡니까? 예쁜 건 어머니야? 아니잖아. 예쁜 건 뭐야? 꽃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주어부가 여기까지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지금 어머니께서 정석구가 주인 정은이란 말이 전부 다 꽃을 수식해주는 형태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부와 서술구를 나눈 거는 자꾸 문장의 길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방금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뭡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걸로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열에 한 6, 7은 전부 다 어머니를 주어로 찾아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체언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 성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해서 주성분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문장을 나눌 때도 주어부와 서술부로 해서 주어를 중심으로 나누고 그 다음 문장 성분, 주성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서술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성분 바로 주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 속에서 바로 뭐다? 서술어가 설명하는 주체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서술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같이 그렇게 주어가 페이크성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뭘 봐야 된다? 서술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술어가 설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도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주격조사인 이가의 꾸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보조사 같은 경우는 격에 상관없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무조건 서술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여기서 보면 예쁜 옷을 입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서술어는 바로 걸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 찾기는 너무 쉽죠. 그죠? 문장 제일 끝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사오신 빵을 맛있게 먹었다. 자 여기서 서술어도 먹었다잖아. 그치? 그럼 먹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나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나는이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어머니께서는요. 자 어머니께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어는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께서라고 하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 바로 뭐야? 뒤에 오는 사오신이라는 말과 상응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사온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뭐랑 호응하는지를 잘 봐줘야 되는 게 주어와 서술을 찾는 건 뭐 다른 성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서술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에서 바로 뭐다? 주체의 상태나 성질, 움직임 등을 서술하는 성분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성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서술어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잡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바로 우리말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말에서 문장은 다음 세 가지 구조를 가지는데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세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찌하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중간에 뭐 무슨 성분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서술어로 뭐가 쓰인다? 동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장 구조 판단할 때 우리는 아무리 긴 문장을 여러분한테 대놓더라도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서술어의 품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일 때 이 서술어의 품사가 바로 뭐다? 형용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인데 여기서 서술어는 체험 플러스 이다. 즉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 구조 파악할 때는 첫째, 다른 거 절대 볼 필요가 없다. 뭐만 보면 된다?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의 품사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 요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서 서술어로 될 수 있는 게 그럼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뭘 나타낸다? 자, 요거는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우리말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체언 플러스 이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음. 요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장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절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걸 배우고 그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할 때 이제 절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돼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바로 뭐냐? 빠르게 이제 그 뭡니까? 속에 들어있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서술어를 찾아가지고 그 서술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를 빨리 찾는 게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술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 힌트가 바로 뭐다? 품사로 따졌을 때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인 경우에는 얘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이다는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 합시다. 서술어의 자릿수. 그렇죠? 자, 서술어의 자릿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봅시다. 자, 모든 언어에는 서술어는 자신이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좋아, 이게 의미겠죠. 바로 뭐다? 서술어는 자신이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영어에서 배운 적이 있는 1형식, 2형식 등의 동사 구분이 바로 이러한 걸 나타내준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말 서술어는 그래서 자릿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 말 그대로 서술어 자기 빼고 몇 개를 필요로 한다? 한 개. 그러면 그 한 개는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 서술어 빼고 남은 꼭 필요한 게 뭐야? 뭡니까? 그치, 바로 주어죠. 그쵸? 자신있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바로 뭐다? 하나의 성분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고 이 형태는 바로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의 성분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영어 시간에도 한 번쯤 배웠겠지만 바로 자동사. 자기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빼고는 다른 성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전부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알겠죠? 예쁘다 같은 경우는 꽃이 예쁘다. 그렇죠? 사람이 예쁘다. 그렇지? 누가 예쁘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전부 다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었던 체언 플러스 이다도 한 자리 서술어예요. 누가 무엇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나는 고등학생이다. 나는 학생회장이다. 철수는 뭡니까? 미치광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딱 주어만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한 자리 서술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두 자리 서술어는 건 바로 뭐냐? 자신 외에는 뭡니까? 두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죠. 자, 오히려 두 자리 서술어가 제일 복잡한 형태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는 존재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보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주부사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빵을 먹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나는 뭡니까?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고등학생이라는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는
바다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간 곳이 어딘지 방향을 나타내주는 바다에라고 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외에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가 자신 이외에 세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 이 세 자리 서술어 형태는 오히려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 영어로 따지면은 주어, 동사, 직목, 간목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어는 간접 목적어의 개념이 없고 간접 목적어를 부사어로 취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면 바로 뭐야? 내가 준 게 누구에게? 엄마에게. 이게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선물을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세 자리 서술어는 자신 외에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실제로 학교 문제에서는 이 자릿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냥 거기에 1, 2, 3, 4, 5 해가지고 문장 하나씩 던져주고 다음 서술어 중에서 자릿수가 다른 서술어를 하나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릿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물론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죠? 근데 그나마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보니까 제일 정확도가 높은 게 바로 뭐냐? 문장 역시 마찬가지 다 지우고 마지막 서술어만 보세요. 마지막 서술어만 봐서 여러분들이 다 빼버리고 가장 간단하게 주성분만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거 습관적으로 주어를 빼먹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알겠지?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주어까지 다 넣어가지고 무조건 제일 간단한 문장을 그냥 따로 만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어제 어머니께서 사오신 빵을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먹었다만 보고 먹었다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면 나는 불고기를 먹었다 두 개가 필요하네 두 자리 서술어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그나마 제일 덜 헷갈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빼먹고 그냥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로 제일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보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좀 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에서 바로 뭐다? 서술어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바로 뭐다? 오직 동사,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타동사죠. 그래서 동사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덥다. 그죠? 그래서 오직 동사만이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목적격 도사 을의 꾸민을 맞지만 역시 마찬가지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역시 서술어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민희가 예쁜 바다를 보았다. 일단 서술어 우리가 보았다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서술어 이 본 사람은 누구야? 본 사람은 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는 민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무엇을 봤냐? 이게 중요하지. 본 것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뭐다? 바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다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민이가 예쁜 바다만 보았다라고 해도 어쨌든 본 거는 바다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태수가 예쁜 바다도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본 거는 바다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에 자꾸 찍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술어를 보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어는 자, 문장에서 바로 뭐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보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만 보어를 가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역시 주어와 마찬가지로 목격조사도 이가의 형태지만 이 보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성분은 여기까지 했고 부속성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하면 부속 성분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속 성분 한번 살펴보면
자, 부속 성분은 자, 문장에서 주 성분을 수식 혹은 제한하는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문장 구성에는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속 성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속 성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하면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의할 건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주의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부속 성분에는 관용어가 존재를 해요. 자, 관용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문장 속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성분을 우리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품사랑 똑같이 뭐 보이면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형태가 관용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관용어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품사에서 관용사면 얘는 그대로 마찬가지 관용어로 쓰일 수가 있죠. 새 책 하더라도 새와 책을 띄어서 쓰기 때문에 새는 품사도 관용사고 하는 역할도 책을 꾸며주니까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용사는 당연히 원래 하는 역할이 관용어와 역할이 똑같으니까 관용어로 그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언 그 중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이것이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중요한 거 이걸 봐야 돼요. 바로 관용사형 어민 은는 을던 요거를 사용하면 용언이 관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관용어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먹다가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 뭐 빵이나 뭐 사과나 이렇게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언을 그 관용어로 쓸 때는 이렇게 관용사형 어미를 사용한다.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은근히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요 다음 부분이죠. 자, 체언이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체언이 관용어로 사용이 되죠.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는 관용격 조사 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철민이 의 가방 하면 바로 뭡니까? 가방은 가방인데 누구? 철민이가 가진 가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 국어에서는 이 관용격 조사를 잘 쓰지 않아요. 의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말은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체언이 나란히 사용되는 경우 앞 체언이 뒤 체언을 수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 체언이 관용어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학교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학교는 학교인데 뭐야? 우리가 다니는 학교니까 학교의 범위를 줄여주니까 우리가 사실은 학교를 꾸며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의 학교가 원래 맞긴 하지만 조사가 생략된 거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체언이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쓰이게 되면은 앞 체언이 뒤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인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건 바로 이거죠. 부사어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어는 문장 속에서 당연히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근데 그 외에도 부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자, 부사어가 역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부사도 그대로 부사어로 사용이 됩니다. 부사가 부사어로 사용이 되죠. 관형사가 관형어로 사용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용언이 부사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용언 역시 서술격 조사 이다를 포함해서 이것이 부사어로 사용이 되죠. 이때는
자,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형 어미 이게 도로 아어서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진짜 얘가 부사냐? 아니면은 뭡니까? 용언이 부사형으로 바뀐 것이냐? 요거를 구분할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때 저번에 설명했듯이 요거 설명은 솔직히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저번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 전성어미와 접사의 구분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어 원래 형태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리 달린다. 요런 문장이 있고 나는 빠르게 달린다. 요런 문장이 있죠. 두 개의 문장은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얘는 아의 형태가 품사 자체가 얘는 부사입니다. 알겠죠? 빨리는 빠르게가 변한 빠르다가 변한 형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빠르게는 빠르다에서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지? 빠르에다가 개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뭡니까? 부사어이고 사실은 형용사가 부사어가 된 거예요. 얘는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체언이 부사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체언이 부사어로 사용이 되면은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부사격 조사인 에서, 으로, 와, 과, 보다 이 외에도 굉장히 부사격 조사는 좀 종류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면 체언이 부사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요 밑에죠. 자, 부사어인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에서 자, 앞에서 서술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할 때 유심히 본 학생들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의문이 생겼나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두 자리와 세 자리 서술어에서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처럼 부사어 중에서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얘기를 해주면은 필수 부사어는 모두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거꾸로는 성립 안 해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 필요 충분 조건 배울 때 이거는 필요 조건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필수 부사어는 모두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알겠죠? 근데 거꾸로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는 모두 필수 부사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필수 부사어라는 건 모두 다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 나는 바다에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부사어는 바다 플러스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마와 닮았다. 이럴 경우도 역시 바로 뭐야? 비교하는 내용인 엄마와가 필요하고 이 경우도 엄마 플러스 부사격 조사 와가 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요렇듯이 우리가 필수 부사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 중에서는 이렇게 필수 부사의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정 문제가 은근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부사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맞을까 틀릴까?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물론 세모로 치고 보는 게 여러분들 더 정확하긴 하지만 일단은 맞는 쪽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왜? 아무리 필수 부사어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를 메인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사어의 성질인 부속 성분으로서 생략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모든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왜? 이때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사어는 100%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딴지를 거는 게 바로 뭐다? 이 필수 부사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 보면은 자, 우리 국어는 참 희한하고 파면 팔수록 어렵죠. 실제로 한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문자인데 반면에 한국어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힘든 언어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얼음이는 성분이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얼음이는. 무엇이 되다, 아니다. 앞에는 반드시 보호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보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얼음으로는 얘는 보호가 아니라 부사어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저번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배웠죠. 자, 우리말 문장 성분은 대부분 격조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조사가 쓰인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고 격조사가 쓰이게 되면 무조건 뭐다? 조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말의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되다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 부사어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그냥 부사어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러면 그게 보호냐 부사어냐를 결정해 주는 건 뭐냐? 바로 격조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격조사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주의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얘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보호가 반드시 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사어가 있으면은 부사어로서 대체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눈을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독립성분만 보고 다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즉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우리는 독립성분이라고 하죠. 자, 이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하나밖에 없고 얘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 품사 때 배웠던 바로 뭐다? 감탄사처럼 부름, 대답, 감정을 나타내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저번에 품사할 때 철수야라고 하면은 바로 뭐야? 철수라는 명사에 야라고 하는 소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품사로는 얘는 두 개의 낱말이 합쳐진 거고 따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근데 독립어는 아까 문장 성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사가 붙으면 조사까지 포함해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지야처럼 누구 이름 뒤에 야라고 부르는 것도 다 포함해서 독립어로 취급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품사랑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는 품사의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이었고 자, 지금 한 55분 정도 됐으니까 10분 쉬어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